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하트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속의 도인. 이 도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쓰리고, 하이 어쩌냐. 아무래도 너 차를 내놓으겠다. 헤헤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시아버지께 차를 내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차가 아닌 벤츠랍니다. 구급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로 그 차 말이에요. 불과 30분 만에 거금의 랠리 쳐지지만 아무리 공리를 해봐도 그를 벗어날 묘안은 보이지 않네요. 와, 두치는 사람 어디 갔나? 아예 아무리 본다고 방법이 있을 것 같으냐? 그냥 마음 비우고 차키나 주는 게 어떻겠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며 옆집 순금아줌의 집에 가셨던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손에 화투장을 든 저희를 보시더니 불호령을 토하시더군요. 잘한다. 이젠 하다못해 며느리 잡고 노름질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전사의 목소리가 이런 거겠죠. 눈앞에서 날아갈 뻔했던 차를 무사히 지킬 수 있겠네요. 어떡해요 아버님. 아무래도 그만해야겠네요. 하하. 시아버지의 표정에 난감함이 가득 서리더군요. 1분만 더 지났으면 벤츠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뭔데 미련이 남으시나 봅니다. 그래도 정말, 에잇. 결국 시어머니가 담요를 뒤집으셨답니다. 덕분에 예쁘게 정돈되어 있던 화투짝들이 허공을 날았죠. 그럼에도 손에 쥐고 있던 화투짝을 놓지 못하시는 걸 보면 어지간히 차가 가지고 싶으셨던 게죠. 왜 이리 빨리 온 거야? 한 5분만 더 있다 왔으면 차 한 대 보는 건데. 네, 그 차로, 당신 데리고 여행 다녀오려는데.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차 뺏을 궁리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너도 그래. 네 아버지랑 화투 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니? 그래, 넌 차를 내놓았고 네 아버지는 뭘 내놓았는데 차만큼 값진 게 뭐 있다고. 한 달간 설거지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자꾸 꼬드기시잖아요. 문제가 언제? 여보, 나 억울해. 진짜 하냐? 서영애미가 먼저 하자 그랬다니까. 시아버지가 진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통하지 않더군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자동차와 설거지를 걸고 시아버지에게 화투를 치자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타짜이신데요. 결국 시아버지는 10여 분에 걸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고스란히 감수하셔야 했답니다. 조금 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양심 고백을 할 수는 없었답니다. 또 이런 일이 내 눈에 띄면 너도 혼날 줄 알아? 네가 무슨 수를 쓴들 네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니? 딱하다는 듯 절 나무라시는 시어머님의 말이 아니라 해도 한번 붙어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거요. 솔직히 좀 궁금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도박으로 부를 축적하실 만큼 화투를 잘 치신다고 했지만 제가 쭉 모셔온 아버님은 그저 평범한 시골 촌노에 불과했으니까요. 시골 촌노의 탈을 뒤집어 쓴 전설의 타짜. 제가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바로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충청도 한 시골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조그맣게 농사짓는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때는 이런 절 두고 불쌍하다며 가엾게 여기는 지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절 부러워하는 처지랍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고액의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그것도 평생 돈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될 만큼의 재산이었답니다. 겨우 시골에서 자그마한 땅을 붙이고 사는 시부모님이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테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 불평 없이 시부모 봉양에 매달린 대가거든요.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사실 제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도 남편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평범한 농사꾼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유산 따위는 생각지도 않을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그럴 테지만 저 역시도 그냥 사랑에 빠져서 남편과 결혼한 것뿐이랍니다. 진후배의 수기로 처음 만난 남편은 당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내 짝이란 거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그렇듯 결혼 얼마 후 첫째 소영이를 낳게 되면서 저 역시도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답니다. 외벌이로 사는 게 힘들긴 해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끔은 일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기도 했지만 저를 보며 배내 짓을 하는 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은 단박에 날아갔답니다. 힘들어도 아끼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기백서를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건 예사고 능력을 뽐내는 남편을 질투해 틈만 나면 트집을 잡던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회사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남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미안해. 나 회사 관뒀어?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충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름아름 전해진 남편의 상사라는 사람이 저지른 만행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당장 아이 키울 일이 걱정이 됐지만 그러기엔 남편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치 간이 나쁜 사람처럼 까매진 얼굴이 그 증거였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였답니다. 잘했어. 세상에 이럴 때가 거기 보낸 것도 아니고 좀 쉬면서 천천히 알아봐. 당연히 재취업을 하리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이란 사람이 마냥 투져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당시 남편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거든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했을 정도로 남편은 사람 상대하는 일에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니 면접을 간데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답니다. 면접관이 조금만 뾰족하게 나와도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자 먹고 사는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남편이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서 한 결혼에 서서히 위기가 찾아들게 된 이유였어요. 바로 그 즈음이었어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잡고 쌓아둔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영이 분유도 달랑달랑한 거 알긴 해.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나 술이나 먹고 오면 어쩌란 거야.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자 제발. 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맞으면 몸부터 떨려와. 저 사람은 또 어떤 트집을 잡아서 날 괴롭히가 하는 생각부터 드니 말도 못하겠고. 희주야, 나 너무 무서워. 너랑 소영이 잘 돌봐야 하는데 내가 이러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매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지 생각하지만 아침에 눈 떠 거리로 나가면 벌써부터 무서워. 아무래도 나 안 될 것 같아. 우리 헤어질까? 그럴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 말인데 남편은 그 말조차 자신을 질책하는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남편이 다시는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거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헤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1,000만 명이 북적이는 서울에서 계속 산다면 남편은 그만큼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니. 광주 처가로 가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 말고 정양 부모님, 당신 부모님한테로 가자고. 남편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우리라고?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왜 혼자 가? 우린 가족인데. 나랑 자기랑 소영이랑 셋이 가야지. 두 분이 허락해 주시겠지? 사람 많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라면 남편이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신 청양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던 거고요. 남편은 이혼이 아닌 공생을 제시한 저를 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고마워. 자기랑 소연이 못 볼지도 모른다 싶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엄마한테는 네가 말해볼게. 허락하실 거야. 근데 자기는 괜찮겠어? 서울 살다 시골 가면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 거고. 괜찮아. 어머니 아버님이 나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알잖아.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갑작스러운 큰아들의 이사 결정에도 시부모님들은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굳이 묻지 않아도 아셨을 겁니다. 까맣게 변해버린 큰아들의 얼굴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모를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난생 처음 시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시골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요새 말로는 귀농을 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치는 것도 아니었지만 도시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몸이니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가장 힘이 되어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얘야, 나와서 이거 좀 받아라. 이것저것 챙겨온 커다란 봉투가 좋게 떠들기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꺼내실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당시 청양군 마트에선 잘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구이랑 읍에다가도 없던 것들인데. 구하는 수가 있지? 채용이한테 이야기 듣고 사오기는 했는데 이게 맞는 거냐? 간혹 아닌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제가 찾던 것들이었답니다. 몇 번이나 찾아도 없던 것들인데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신 걸까 했어요. 설마 싶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서울 다녀오셨어요? 마침 서울에 일이 좀 있어서 간 김에 사왔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죠. 시아버지가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리가 없으셨거든요. 오로지 저를 위해 그 먼 길을 달려가신 거였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계속 신경을 써주신 분이셨죠. 아무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말로도 설명이 안 될 만큼 커다란 사랑을 주셨답니다. 시어머니도 크게 다르진 않으셨고요. 제가 불편한 시골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답니다. 감사해요. 저 때문에 시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너 때문에 간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금방이더라고. 쑥스러움을 면하기 위해 든 핑계가 고작 차였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차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외제차였거든요. 삼각뿔이 달린 바로 그 차요.
저도 처음에 그 차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 차를 시골 할아버지가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요새야 개나 소나 몰고 다닌다지만 90년대에는 그리 흔한 차는 아니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그게 유일한 아버지의 사치였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신 것도 맞지만 그 차를 구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관절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대요. 그걸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차를 샀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고급 외제차를 산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었죠. 비싼 차는 안전하기도 하고 승차감도 좋을 거라는 이유였을 거야. 아버지는 엄마한테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비싼 차 아니야? 아버님이 저 정도 차를 쓸 재력이 있으셨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차 안 되면 시골집 두어 채는 사고도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분에게 그 정도 재산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었으니 남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지 않았을까? 나도 자세한 건 몰라. 회버물이긴 했지만 대충은 사정을 아는 눈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시골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고요. 어쨌든 제 선택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집 밖을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던 남편이 고향인 시골로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생활고로부터도 자유로워졌거든요. 남편의 사정을 대충 전해들은 시부모님들이 당분간 생활 걱정은 하지 말고 몸을 낫는 데 집중하시면서 일체의 지원을 다 해주셨던 때문입니다. 다 큰 자식이 늙은 부모의 의지에 사는 것이 창피할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다 낫고 나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요량이었답니다. 당연히 그건 저희가 서울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이었죠. 처음 데려올 때만 해도 넉넉 잡고 2, 3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게 조금씩 늘어났답니다. 이유야 많았어요. 가장 큰 건 역시 남편이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 도시의 삶은 남편에게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워낙 순한 사람이었던 탓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능력이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은 아니랍니다. 남편은 시골에 내려온 뒤부터 저희 집 농사는 물론이고 다른 집 농사도 열심히 도우면서 한 사람 몫을 해냈으니까요. 요즘엔 더 그렇지만 그때도 시골에 일손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시부모님의 동네도 비슷했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와서 일을 거두니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벌이도 제 생각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서양의 문제도 있었어요.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놀면서 자라니 아이가 잔병치레 한 번 없이 쑥쑥 컸거든요. 그래도 서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제가 둘째인 민영이를 임신하고 나니 점차 서울로 향하던 마음이 희미해졌답니다. 사람도 많고 더불어 위험하기도 한 서울보다 공기 좋고 아늑한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에게도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한 때문이었죠. 그렇게 민영이를 낳고 나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답니다. 정말로 이곳이 내가 살 곳인가 싶어지더라고요. 가끔 겪어야 하는 소소한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서울에서 살 때보다 좋았답니다. 그 즈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어질고 순한 도련님은 서울에서 모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되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결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들은 둘째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그게 어디 당신들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결국 노총각 반열에 들어선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면서 한 친구를 데리고 시골집을 방문하셨어요. 당연히 집안 사람들 모두가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답니다.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승낙을 구한 그 친구는 오래지 않아 제 동서가 되었어요. 저로서 아랫사람이 생겼으니 잘 해주리라 마음먹었죠. 나이도 저보다 5살 어린 친구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리 만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동서의 성향이었어요. 동서는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도 은근히 깔보는 내색을 드러냈거든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그날 시부모님 앞에서 조신한 척 굴던 동서가 전화를 받는다며 잠시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저야 당연히 이 집의 며느리니 손님 맞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 앞에선 살갑게 말을 하기도 그래서 눈치만 보다 동서가 나가길래 따라갔죠. 그럴 생각이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하란 조언을 하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처음 본 사람이라면 좀 대하기 어려운 인상이기도 하셨고 말투도 그리 나긋나긋한 편이 아니시거든요. 저도 처음 볼 때는 그랬으니 동서는 더 알 거라고 생각해서였답니다. 그래도 겪어보면 누구보다 숙성이 깊은 양반이시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동서가 친구인 듯한 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엿들으려던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동서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거죠. 민웅 씨 집에 왔어. 말도 마. 요새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뭐야. 민웅 씨 친구들이 그 동네 유지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유지는 무슨 집도 옛날 집인데다가 노친네들도 전형적인 시골 사람들이야. 게다가 민웅 씨 형이란 사람도 이 집에서 얹혀 살더라. 그 정도면 알만하지. 형수라는 사람도 완전 시골 여자고 그 여자는 도대체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런 데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 뭐라고? 유산 부여봐도 욕심인 거 아니냐고? 하하하. 유산 같은 소리 한다.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땅 조금 가진 게 다르구만. 여기 시골 땅이 얼마나 하겠니? 암튼 다 들어가 봐야 돼. 어쩌긴 어째. 내가 여기 놀일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가서 연락할게. 없는 데서야 나라님 욕도 한다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유산이 어쩌고 시골 사람이 어쩌고 하는 걸 보니 도련님이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반대를 해야 옳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니 입을 꾹 닫을 밖에요. 뭐 처음에야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 시댁을 봤을 땐 좀 그랬으니까요. 살면서 겪어보면 좀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가 없지도 않았고요. 근데 동서는 한결같았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동서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동서가 사실 저희 집을 은근히 경멸하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야 절대적인 순위 사람이니 티를 안 냈는데 저한테는 안 그랬어요. 가끔씩 시댁에 올 때면 항상 자신이 서울 사람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말하면서 은근히 저를 보여가는 식의 행동을 했거든요. 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뮤지컬 보러 갔어요. 제가 뮤지컬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요새 뮤지컬 표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요. 하긴 여기서야 뮤지컬 같은 거 접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도 형님은 다른 게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요. 하하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피를 먼저 찾으세요. 회사에서도 많이 먹는 믹스 커피요.
아무래도 달달하다 보니 피로 회복에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동서가 그걸 보더니 호들갑을 떨지 뭡니까? 저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저건 커피가 아니라 그냥 설탕물이잖아요. 저희 동네에 브루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주 메뉴가 에티오피아산 빈이거든요. 산미도 풍부하고 향이 깊어서 그걸 마셔야 진짜 커피가 뭔지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올 때 제가 들고 올게요. 근데 그거 드리면 쓰다고 싫어하시겠죠? 하하.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철없는 사람이니 넘어가자 싶었는데 자꾸 그러니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았어요. 시부모님들조차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괜히 제가 나서면 왠지 동서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 마음과는 달리 동서를 그냥 도와주기만 했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풀어준 게 서방님이었어요. 말씀드렸듯 서방님 역시 남편과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사람 자체가 오질고순해서 그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타입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했답니다. 서방님의 시댁에 오면 누구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일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시골에 살면서 자기 부모를 극진히 챙기는 제게 언제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끔씩은 아무도 몰래 용돈을 주기도 했을 정도로 속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만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기구만장하던 동서도 보통 때는 서방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듯 보이지만 일단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표정을 달리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걸 보면 동서도 서방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부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오래 보시고 살다 보니 그게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남편도 그런 구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진짜 그런 적이 없었지만요. 아무래도 환경 탓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시골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 때문에라도 저한테는 세상 잘해주려고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좀 잘못해도 화를 내지 않는 걸 겁니다. 서방님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답니다.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던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참다 아니다 싶으면 제대로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원래 매번 화내던 사람보다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 아닙니까? 그날도 그랬어요. 형수님, 이거 저희가 만든 신제품인데 한번 써보세요. 뭔데요? 선크림이요. 기존 제품들보다 성능이 30% 이상 개선된 거예요. 도찌도찌 안 발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하반기에 출시하는 거라 시중엔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 귀한 걸 저 주셔도 돼요. 이 귀하긴요. 그리고 형수 피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발라줘야죠. 그 장면을 보던 동서가 눈치도 없이 끼지 뭡니까? 내가 달랄 때는 안 주더니 당신은 쓰던 거 있잖아. 영식이 화장품 회사 연구원 마누라인데 좋은 거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피부는 건강할 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그런 말도 있잖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란 거는 말. 그러니까 내가 더 필요하지. 형님이야 어차피 뭐 그쯤에서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서방님 표정과 말투가 차가우셨거든요. 저도 뻔히 알겠던데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이야 시골 살면서 맨날 해보고 사니 좋은 거 바른들 달라질 것도 없잖아. 형님한테 죄송하긴 한데요. 형님도 아실 거예요. 벌써 키미도 많으시고 피부도 거칠거칠하시고 좋은 거 바른다고 그게 달라지지도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저걸 내가 가지고 내가 쓰던 거 형님 주면 되잖아.
아무리 철이 없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앞에 두고 김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따지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방님도 앞에 있는데 그럴 순 없었답니다. 윤지경, 너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형수는 쉬고 있으니 피부가 망가져도 되고 서울 사는 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기분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쓰는 걸 형수한테 준다고? 안 그래도 평소 네가 하는 거 보면서 형수한테 미안할 때가 많았는데 당장 형수한테 사과드려. 형수, 미안해요. 갑작스런 서방님의 질타에 입을 내밀던 동서가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서방님을 보자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런 뜻이 아닌데 죄송해요 형님. 형님 아시죠?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라는 걸. 엎드려서 철박이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서방님도 동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모르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서가 철이 없어 그러니 그냥 흥여 들으라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모습을 보니 그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혼난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평소 서방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 서방님이 얼마나 화가 난 건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 동서도 즉각 사과를 한 거였죠. 그래도 사람을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답니다. 한번 된통 혼이 났지만 동서는 여전했거든요.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껏 불편한 기색을 하는 건 솔직히 애교 수준의 정도였지만 안타깝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봐야 1년에 두세 번 보는 게 다였으니 그냥 무시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시부모님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 가끔 시어머니 따라 동네 어르신들도 인정에 가곤 했거든요. 다들 한 동네에서 오랜 세월 같이 사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서로들 속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집안일까지도 꿰뚫고 계실 정도였어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미나트를 치시며 다투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와선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자리랍니다. 7순 8순이신데도 노시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가장 빈번한 주제가 자식 자랑이었답니다. 서로 내 자식이 더 잘났다고 자랑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나 괜찮다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제주도 가자 그러네. 다리 불편해서 힘들다니 차로 모시러 와서는 바로 배 타고 가면 된다고 그러지 뭐야. 가만히 차에 앉아있기만 하면 제주도 도착한다고 걱정 말래. 제주도는 너무 자주 가서 별로야. 참, 둘째 딸이 다음 달에 시간 되면 베트남 가잔다는 말 했다고 내가 그랬나? 이런 식이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할머니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마법을 부리셨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는 걸로 생색은 얘야, 너 식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 앞으론 서영이 그것이 저녁에 마사지 해주는 거 못하게 해라. 할머니 힘들다고 그 코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러주는 게 기특하기는 하다만 그것 받는다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안마야 역시 채웅이 놈이 해줘야지. 그러면 자랑질 하시던 목소리들이 잦아지셨답니다. 시어머니 논지는 그거였어요. 가끔 생색내듯 하는 게 진짜 효도겠냐는 거였죠. 자기는 그런 일회성 효도가 아니라 항상 자식이 옆에서 보살펴주는 걸 겪고 있으니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물론 사는 게 바쁘니 매번 그럴 순 없지만 그걸 보상한답시고 뜬금없이 여행 제안이나 하는 게 진짜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덕분에 전 동네 제일 가는 효부로 칭찬을 받곤 했답니다. 그것도 20년 가까이 그랬으니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게 더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 하나만으로도 동네 어르신들의 부러움을 사시던 시어머니가 더 보기 힘을 주게 된 일이 생겼답니다.
동서가 언제부턴가 수시로 시댁을 찾았거든요.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빠지던 시댁 나들이가 수시로 일어나니 저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들까지 의아해 하셨답니다. 말로는 그랬어요. 호영이 때문에 그가 놀고 싶어도 못 왔는데 이젠 호영이 필리핀 국제학교로 보냈으니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그간 못한 거 죄송했어요. 저 자주 와도 되죠? 저 진짜 잘할게요. 동서 아들인 호영이가 필리핀 국제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 해외에서 사는 게 저로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동서 성격이 안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동서 내가 목동에 살았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동이란 데가 엄마들 치맛바람이 장난 아닌 곳이랍니다. 덕분에 애들도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하고요. 호영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실 쪽 학교로 전학을 보냈는데 잠실 애들이 워낙 날고기는 통해 호영이가 성적이 뚝 떨어졌답니다. 목동에서는 최고 상위권이던 애가 잠실 가서 바닥을 매니 엄청 기가 죽었고요. 그대로라면 좋은 대학은 물 건너갔다 싶어진 동서가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호영이를 필리핀 국제학교로 보낸 거였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미국 쪽 대학 가기가 수월하다고 그랬대요. 서방님이 크게 반기진 않았지만 자식 잘 두라는 극성이니 결국 동서 뜻을 받아줬어요. 처음엔 동서도 호영이 따라 필리핀으로 간다고 전해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안 그러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대신 시댁을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조금 하다 그만두지 싶었는데 동서는 그 이후 수시로 시댁을 찾았답니다. 올 때마다 양순의 시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들고 왔고요. 나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좀 무의아하긴 했어요. 그 궁금증을 풀어준 게 서방님이었어요. 영수, 집사람도 거기 갔어요? 네. 서방님 부르셨어요? 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는데 역시 그렇네요. 서방님한테 말도 안 하고 온 거네요. 요새 통소 왜 그런데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기해서요. 혹시 서방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서방님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동서도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요새 아버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당신이 좀 신경 써달라고요. 그럴 사람이면 이미 그랬겠죠. 더군다나 호영이 필리핀 유학원으로 정신이 없었으니 서방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눈치였답니다. 좀 괘씸하더래요. 자식 소중한 건 알면서 정작 자기 부모한테 소홀한 동서가 예의 믿기도 했대요. 게다가 부모님 봉양을 오롯이 맡고 있는 저한테 대한 미안함도 컸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답니다. 사실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적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정말이냐고 되물어왔답니다. 아무래도 못 믿겠다는 눈치더래요. 그래서 덧붙이기에 아버지 연세에 시골에서 저런 구급차를 모는 걸 보고도 모르겠냐고 했답니다. 사실 그전부터 동서가 시아버지의 벤츠를 보고 좀 궁금해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전부였으니 어디 중고차 하나 구한 걸 거라고 넘겨짚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차를 산 거라고 서방님이 말했대요. 20년 전에 시골에서 벤츠 신차를 살 정도의 재력이지만 아버지가 워낙 티내는 걸 싫어하는 성품이라 그런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니 언제 유산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할까 하는 의구심이 없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동서는 그 일 이후 시댁을 수시로 왔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동서가 동네 어르신들을 보고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통수가 동네 어르신 몇몇을 붙잡고 살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동네 분들은 저희 시아버지를 예전부터 백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 옛날에 외제 구급차를 사면서부터 그렇게 불리셨어요. 그 비싼 차를 사는 걸 봤으니 사장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시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신 걸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곳이 원래 시어머니의 고향 마을이거든요. 그러니 동네 분들이 시아버지가 정확히 뭘 하시던 분이신지는 몰랐죠. 시어머니 성격에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구급차를 떡하니 사는 걸 보니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 뭐 했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귀찮아서 그냥 사업을 하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하던 걸 다 정리하고 이곳으로 온 거라고 하셨대요. 원래 소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 살이부터 나중엔 원래 형체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는 거요. 시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그런 식이었어요. 형님은 아셨어요? 아버님 예전에 금건디발 회사 하셨대요.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이렇게 평생을 두시는 거래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여쭤본 적도 없고 따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으니 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0년이 다 되어갔는데 그동안 시아버지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땅 조금 가지고 농사를 짓긴 하시지만 사실 그건 농사라기보다는 취미활동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전혀 생활을 꾸릴 수 없는 처지임에도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남편도 잘 모른대요. 그냥 물려받은 게 많은 게 아닐까 정도만으로 추측을 하더군요.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사업을 하셨든 혹은 물려받은 게 많았건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제가 보는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저도 제 남편이 시아버지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니 시아버지의 과거가 크게 궁금한 이유가 없었답니다. 근데 동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동서에겐 시아버지의 과거가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진짜로 재산이 많은 건지를 확인해야 했던 거죠. 그래야 서방님 말대로 제대로 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도 동서의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답니다.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달랐다고 그러대요. 누군 서울 큰 회사 사장님이었다 그러고 또 누군 전라도 대지주의 자식이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게 뭐였건 공통된 한 가지는 시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많을 거란 거였대요. 그러니 동서가 시댁 방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서방님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나쁠 건 없었답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나을 테니까요. 그래도 뭐 마땅한 구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유산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러지 않았을 거란 거라니까요. 너무도 속 보이는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에게 할 이유는 없었답니다. 이유가 뭐가 됐건 소원하던 둘째 며느리가 자기들한테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신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셨을 테니까요. 동서의 진짜 속셈을 알면 실망하기 뻔하니 아예선 안 되는 일이었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시부모님을 너무 모르는 거였죠. 그 긴 세월을 살아온 이들의 눈에 동서의 행동이 진실인지 아닌지 안 보일 리가 없었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시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를 반긴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동서의 소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진짜로 유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연세 탓에 조금 건강이 나빠지신 건 사실이지만 유산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가 아니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산이라뇨? 아버지가 이렇게 정정하신대요. 그래서 더 그러는 거야. 지금이야 괜찮지만 이 나이에 언제 잘못해도 이상할 게 없어. 내가 제정신이 없어지고 나서 유산을 물려준다면 혹시라도 말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 빨리 정신 멀쩡한 지금 나눠주는 게 나겠지. 이미 네 엄마하고도 다 말 끝냈으니 더는 말 말아라. 그래, 아버지 뜻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네, 아버님 생각이 오르세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당신? 왜 또 그래? 아버님이 그러신대잖아. 둘째 말이 맞다. 낳을 때는 자식이 둘이니 내 재산을 둘로 나눠주려고 한다. 하나는 강원도 땅이고 또 하나가 한껏 기대했던 동서의 얼굴이 썩은 감자처럼 변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구르라고 내놓은 유산은 강원도에 있는 조그만 땅과 시아버지의 부모를 이루이던 벤츠 자동차였답니다. 강원도 땅이야 그렇다 치지만 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아무도 안 가져갈 그런 거였으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유산에 관심이 없던 제가 그럴 정도였으니 동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차요? 마당에 있는 저 차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래, 내가 아끼는 차. 근데 아버님, 저거 길거리에 버려도 서방님이 동서의 말을 끊어버리더군요. 동서가 말하려던 게 뭔지 뻔했으니까요. 들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린다 한데 누가 추억일까 싶은 차 맞거든요. 20년이 된 차니 그러는 것도 당연했죠. 그래서 더 이상했다는 겁니다. 시가가 1억 남짓인 강원도 땅이야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였지만 차는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차지만 그게 땅과 비교될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놀란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동서는 놀랐답니다. 주기 수십억 원 될 거라던 주변의 예상이 무색하게 시아버지가 물려주겠다던 유산의 가치가 겨우 1억에 불과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1억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큰 액수인 건 맞습니다. 다만 동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김치국을 마셨으니 실망했던 거고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뭐가 될지도 모른다 싶어졌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요? 그럼 형님이 먼저 고르세요. 여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먼저 고르는 사람이 강원도 땅을 고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서방님이 남편에게 먼저 고르라고 말하니 동서가 기겁을 했답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해. 나야 엄마 아버지랑 여기 사니 그게 필요한 것도 없고 넌 호양이 유학 보내서 돈 쓸 일도 많을 거잖아. 이거야말로 형님 먼저 하우 먼저더군요. 1억이라는 돈을 서로 가져가라고 그러는 걸 보며 시부모님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두 형제는 설령 유산의 액수가 훨씬 큰 거라 해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동서는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행여나 남편을 먼저 가져간다 그럴까봐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고 있자니 괜히 얄밉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에 눈이 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동서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아버지라면 둘을 내어놓고 누구한테 고르라는 말을 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20년을 모시고 살아온 저희 내외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산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그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날 새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누구한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도 그러니 운에 맡겨보자. 여보, 서랍장에서 화투 안 못 꺼내줘.
뭘 하시려는 건지 궁금하더군요. 이 니들 화투는 알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면요. 이 내가 첫째와 둘째에게 화투 한 장씩을 줄 거다. 더 높은 걸 가진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걸로 하자꾸나. 아이 그럼 되겠지.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전혀 가치가 다른 두 물건을 놓고 고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젠 아예 높은 숫자를 뽑는 사람이 먼저 고르게 한다는 말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유산을 물려주실 분이 그러자시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시아버지가 화투를 섞으셨어요. 시아버지가 화투를 만지는 걸 안 본 건 아니에요. 심심풀이로 화투점을 보신다면서 화투를 만지시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 섞으시더니 동서와 제 앞으로 화투 한 장씩을 주셨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더 높은 숫자를 뽑은 사람이 1억을 가져가는 꼴이었으니까요. 나름 긴장되더라고요. 특히나 동서는 더 그랬을 겁니다. 무려 1억이 걸린 일이었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장유유 손이 이 큰애가 먼저 펼쳐봐라. 제 손에 든 화투짝은 똥이었습니다. 11이란 숫자였던 거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동서의 표정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똥보다 높은 건 오직 하나, 비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껏 푸른 표정으로 동서가 화투패를 훔쳐보더니 얼굴에 커다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비예요. 아버님 그럼 제가 먼저 고르는 거죠? 하하하. 저렇게 기쁠까 싶더군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게 유산을 바란 건 아니지만 한 것도 없는 동서가 그걸 가져간다 생각하니 왠지 아쉽더라고요. 예상대로 동서는 강원도 땅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형님네가 가져야지. 형님네가 20년간 두 분을 모셨는데. 아버님이 그러셨잖아. 고르는 사람 맘이라고. 그리고 나도 두 분이 열심히 보셨어.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죄송해요 형수. 빨리 안 내려놔. 됐다. 처음부터 그러기로 한 거였잖아. 약속은 약속이다. 둘째가 땅을 가졌으니 이 차는 그럼 첫째에게 물려주마. 우리 좀 피곤하니 다들 물러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산 상속식이 마무리되었답니다. 서방님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송에 차지 않는 표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떠나고 잠자리에 눕자 남편이 슬그머니 입을 열더군요. 서운하지? 서운하긴 아버님 뜻이니 받아들여야지. 미안해. 나도 아버지 생각을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네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형제가 똑같더군요.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거든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이것도 제 팔자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 나가보니 두 분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혜미야, 여기 좀 앉아봐라. 네, 아버님. 일단 자기부터 받아라. 오늘부터 첫 차임자는 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 저 면허도 없고 쓸 일도 없으니 그냥 넣어두세요. 그럴 수야 없지. 어제부터 너한테 불려준 걸. 혹시 면허 서운한 거니?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에요. 서운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서운해요. 그래, 서운한 게 당연하지. 민훈이 말대로 네가 우릴 그렇게 모셨는데. 그래서 서운하단 게 아니에요. 저희야 그게 돈 들 데도 없는 거예요. 서방님은 호영이 유학도 보냈으니 돈 들 일 천지니까요. 제가 서운한 건 땅을 저한테 안 물려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분 말대로 제가 두 분이랑 20년을 살았잖아요.
힘든 일, 기쁜 일 함께 지내왔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10년 전에 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두 분을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건 아니면 의논할 일이건 다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분은 저한테 아무 의논도 없이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게 서운해요. 두 분이 저한테 이러이러해서 땅은 둘째한테 주는 게 어떠냐 그러셨으면 저 당연히 그러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도 없이 당황스럽게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두 분이 슬며시 웃으시대요. 제가 웃겨 보인 걸까요? 여보, 나 화투 좀. 니들 둘이 앉아봐라. 어제와 똑같은 동작으로 시아버지가 화투패를 섞으시곤 남편과 제게 한 장씩을 주시대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시아버지가 하잔 대로 했답니다. 별이쳐들 봐라. 놀랍게도 어제와 똑같았답니다. 제 패는 똥이었고 남편 패는 피였거든요. 몇 번을 다시 해도 똑같았답니다. 아버님, 이건 그래.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다. 네가 둘째보다 낮은 숫자를 잡을 수밖에 없던 거였지.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제가 낮은 숫자를 잡게 하셨답니다. 그 말은 제가 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더 서운했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서방님한테 땅을 주시면 됐잖아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에게 차를 주실 마음이셨다는 걸 알게 되니 제대로 서운해지더군요. 저희가 산 20년이 고작 이런 의미였나 해서였답니다. 둘 다 따라 나와 보려무라. 시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마당으로 가시더니 트렁크를 여시더군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덜어내고 나니 아래쪽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야 트렁크를 열 일이 거의 없으니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열어봐라. 비밀번호는 애미 생일이다. 네 거니까 당연히 네 생일이 비번이란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네. 시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 생일에 맞춘 비밀번호를 돌리고 나서 열어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제가 기함을 하자 남편이 고개를 내밀고 가방 안에 보았답니다.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놀라더군요. 뭐긴, 네가 고른 차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네 거란 말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방 속 물건은 금배와 금두꺼비, 금송아지 등과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보석들과 두툼한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얼마인지 가늠조차 안 될 금액이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난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만 니들은 이제 알아야겠지. 그렇게 시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셨답니다. 방금 전 여행 가방 속 물건만큼이나 놀라운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시골로 오시게 된 계기이기도 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예전에 유명한 투박꾼이셨다는 거였죠. 그냥 흔히 말하는 노름쟁이 수준이 아니라 그걸로 돈을 다시던 분이란 거였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전문 투박사 정도였어요. 하루 저녁에도 수천만 원을 달 정도로 대단하셨답니다. 그렇게 딴 돈은 다 시어머니한테 건네줬고요. 당연히 후이후식하며 사셨을 수준인데도 남편은 그런 기억이 없다더라고요. 당연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번 돈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겠니? 내 자식을 그 더러운 돈으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진 일을 다 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저 사람은 그것도 몰랐고. 맞다. 아이 난 돈 따느라 눈이 멀었으니까 집에 올 일이 거의 없었지.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강원도로 떠돌아다니며 노름판에서만 살았어?
아까 봐서 알겠지만 진짜 많은 돈을 땄단다. 그렇게 딴 돈은 다 두 사람에게 건넸고 뭐 떳떳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이면 내 자식과 마누라는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시아버지가 노름판에 전전긍긍하실 무렵 시어머니는 당신의 말처럼 온갖 일을 다 하셨대요. 그러다 새벽 일을 가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시더라고요. 운이 좋아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사고였대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가시고 나서 그간의 사정을 아셨답니다. 저 사람이 그러더구나. 자기가 보내준 그 많은 돈을 어쩌고 일을 하냐고. 그래서 그랬지. 내 귀한 새끼들 키우는데 쓸 돈은 아니라서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었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 꼽던 사람 얼굴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로 도박을 끊었다. 그리고 바로 시골로 내려온 거고. 네 엄마 관절염 다 그때 사고 때문이다. 그런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저 돈이 다 그거였던 걸게요. 그래. 네 엄마 말대로 떳떳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필요한 거지 싶어서 챙겨두었던 거다. 이 돈은 니들이 두 아이 키우는데 써주면 좋겠다. 네 엄마는 마땅치 않겠지만 내가 그동안 반성하며 살아봤으니 저 돈에 묻은 때도 어느 정도는 지워지지 않았겠니? 그러셨군요. 근데 저 엄청난 돈을 어떻게 트렁크에 넣어두신 거예요? 이 노름은 끊었지만 그 시절 버릇은 여전히 남은 탓이지. 도박꾼들은 경찰에게 걸리면 언제든지 차를 끌고 도망가기 위해 재산을 차 트렁크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으셨대요. 자신도 그래서 재산을 차에다가 두신 거고요. 그래서 차를 유산으로 남기신 거래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저희한테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당연히 너희한테 줘야지. 니들이 우리 모신 콩 때문이 아니란다. 둘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뻔히 보이는데 걔한테 줄 순 없지 않겠니? 어머니 하셨던 거예요. 동서가 왜 그랬는지. 그걸 모르겠니? 도박이라는 게 결국엔 상대의 마음이 있는 일이란다. 난다긴다 하는 도박꾼들 마음을 읽던 내가 둘째처럼 어리숙한 마음쯤이야. 처음부터 알았단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 재산은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둘째를 도와도 좋고 많이어도 좋다. 그게 뭐든 이 아버지는 네가 이 재산을 사용할 자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단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던 거고요. 선택권을 가진 동서가 차가 아닌 땅에 구를 거란 걸 모를 리 없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화투패를 이용해 동서가 먼저 구르게 하신 거였어요. 욕심 많은 동서가 스스로 재배등을 지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화투패 나눠주신 거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봐라. 그건 영업 비밀인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 정 알고 싶으면 저 차를 주던지. 가방은 빼고 주는 조건이다. 저 차가 나만큼 늙은 놈이긴 해도 그래도 정이 많이 들어서 뭐 어떠냐? 할래? 아니요. 저 면허 따서 저 차 몰고 다닐 거예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저희랑 애들 다 태우고 신나게 사려면 저 차를 줄일 순 없겠네요. 시아버지가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시아버지가 저 차를 마련한 심정이 무언지를 아니까요. 생전 처음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차잖아요. 자신 때문에 다친 시어머니를 편하게 보시려고 준비한 마음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그거라니 더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마음이 담긴 차라면 저희 가족에겐 가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유산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한참 이후로 노 동서가 유산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서방님에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동서가 알게 된 거고요. 당연히 펄쩍 뛰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서방님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 건으로 집안을 어지럽히면 그 길로 이혼을 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님은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걸 아는 동서가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하는 게 당연했답니다. 그래도 마냥 동서를 몰라라 한 건 아니었어요. 고양이 유학 때문에 여기저기서 끌어쓴 돈으로 고생하는 동서를 그냥 놔둘 순 없었거든요. 빌린 돈보다 조금 더 챙겨줬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말 잘 두고 가족들에게 잘하면 더 떼주겠다고요. 단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새 하는 걸 보면 아주 엉터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시아버지는 제 차를 호시탐탐 누리고 계시답니다. 자칫 뺏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아직은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만 시아버지가 워낙 타짜시다 보니 또 어떤 방법으로 내기를 걸어오실지 몰라 마음을 줄이고 있답니다. 저 잘 지켜낼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1억 원의 땅과 낡은 차를 두고 유산을 고르게 하는 장면에서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20년의 곁에서 모신 큰아들 내외에게 낡은 차를 주신 시부모님의 속 깊은 마음과 지혜가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